자, 5페이지의 제3장 상업 사용인 해서 기업의 경영 보조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도 역시 경제적 생활체로서의 기업이고 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보조자라고 해서 회사를 떠올리지 마시고 개인 상인의 경우에도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개인 상인의 경우에도 여기 밑에서 말하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보조하는 사람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작을 때에는 내가 상인으로서 나 혼자 물건도 떼우고 물건도 팔고 뭐 바코드도 붙이고 뭐 가격표도 붙이고 물건 팔고 장부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표시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물건을 매입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나는 일하기가 싫고 나는 관리만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거 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나를 대신해서 경영을 보호해줄 기업의 경영을 보조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보조해줄 사람들의 권한이 다 다른 거죠. 그 권한에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즉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첫 번째로 지배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배인은 본인, 즉 상인이죠. 상인과 이 상인이 하고 있는 상행위 있죠. 에 대해서는 본인과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상인인데 나를 완전히 대리해서 나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배인인데 이 지배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배인을 선임하고 어떤 지배권 계약은 일종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인데 대리권의 범위는 물론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지배인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배권의 범위를 등기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는 이 지배인은 상인과 아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지배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배권을 좀 제한하고 싶으면은 지배인의 어떤 그 권한의 범위를 등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무슨 뭐 공동지배인 제도라든가 표현지배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행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점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겠지만 결국 이 정도 규모의 기업행위, 이 정도 규모의 뭐 법인행위 등을 뭐 기업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많은 경영보조자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뭐 이사회나 혹은 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나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혹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뭐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지배인 말고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지배인보다는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 내 경영 보조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배인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배인의 이름을 뭐 부장이라고 했다. 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람들을 무슨 뭐 대리라고 했다. 권한이 업무 범위의 권한이 외부에서 봐도 큰 차이가 있겠죠.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일부만 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의제 상업 사용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그냥 뭐 우리 뭐 아르바이트생 하는 판매 점포에서 그냥 판매만 대행해주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사용인의 의무라 그래서 우리의 경영을 내부에서 돕는 사람들의 의무해서 뭐 경업금지를 한다, 겸직금지를 한다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업은 이 본인, 상인이 하고 있는 영업과 경쟁이 될 만한 같은 직종의 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겸직금지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다른 회사, 나랑 경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겸직금지라고 불러요. 이런 의무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조금 중요한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제4장 상호 해서 기업의 명칭인데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정해야겠죠. 언제까지나 본인 상인의 이름으로만 거래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가게 이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상호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호도 잘 정해야 되는 거고 뭐 등기할 필요도 있고 한데 한번 보시면 상인이 기업 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의 명칭을 상호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기호나 도안, 뭐 그림 같은 거는 상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상호는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문자로 표기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상호를 통해서 기업 활동에 사용을 하는, 기업이라는 회사가 아닌 기업이라는 경제적 생활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구나. 거래를 할 때 내 이름이 아니라 무슨 마트 혹은 뭐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의 상호가 있겠죠. 그 상호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호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혹시 우리나라에는 이 상호를 정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나, 아무거나 써도 되나 라는 게 좀 궁금해지겠죠. 우리 아무거나 막 상호로 써도 돼? 이런 고민들 잠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창업을 할 때 상호를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자 먼저 입법주의를 보면 상호 자유주의라는 게 있고 상호 진실주의라는 게 있고 절충주의라는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름에서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상호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줘도 된다라는 게 영미권, 굉장히 실질적인 국가들이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상호 진실주의는 상호는 내가 하고 있는 상행위에 맞게 진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상호 진실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절충주의는 상호 자유주의와 상호 진실주의를 섞어 놓은 거죠. 근데 어떻게 섞어 놨냐면 우리나라는 절충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법 18조에는 상인은 그 성명, 내 이름,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근데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상법 18조에서는 뭐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호 자유주의의 제한이라 그래서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개인의 상호는 상관없고, 회사가 상인일 경우에 회사가 상호를 정할 때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회사의 종류를 명시해 놓은 것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회사가 아닌데 마치 회사처럼 표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회사라는 것은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완료한 걸 우리는 회사라고 일단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회사가 아닌데 회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상호에다가 개인인데 무슨 회사 이영욱 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호 자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상호 절충주의예요. 다만 원칙적으로 상호 진실주의에 부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다. 그러면 앞에 주식회사라는 말이 붙고 주식회사 이형욱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 혹은 줄여서 괄호 열고 주 이형욱.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유형이 유한회사다. 근데 회사의 상호는 난 지금 유한회사인데 나중에 주식회사로 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상호를 주식회사로 지어야지 라고 한 다음에 실체는 유한회사인데 이름을 주식회사 이용으로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호 진실주의의 원칙에 위반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호는 문자로 쓸 수 있고 발음만 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 지어도 상관없는데, 혹시 만약에 회사를 설립해서 상호를 만들 때에는 회사에 설립할 때 선택했던 그 유형, 우리 회사의 실체에 근거해서 실체에 부합하는 회사의 유형을 앞에 기재를 하고 그 뒤에 이름은 자유롭게 적어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호는 우리가 상호권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권으로 봐요. 다만 약간 인격권적인 재산권, 마치 이름이니까 사람의 이름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도 이름이다 보니까 마치 사람의 이름과 같이 인격권적인 성질을 가진 재산권으로 보고 있는 게 다수설인데, 기본적으로 상호권이라는 건 재산권이에요. 마치 특허권과 같이. 그런데 이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받느냐에 문제가 있겠죠. 재산권은 결국은 보호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상호권을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으로 구분을 해서 상호 사용권, 굉장히 적극적인 권리겠죠. 내 상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 상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사용을 사용할 수 없겠죠. 상호 사용권이고, 상호 전용권은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소극적 권리라고 부르죠. 소극적 권리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침해에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전용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 상호권은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이라고 했는데,
이 특히 상호 전용권과 관련해서 타인의 부적절한 남의 내 상호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배제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상호 전용권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일단 상호는 해당 시군구에 상호권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을 갖게 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즉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상호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상호권이라는 재산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를 했다 그래서 상호권이 생기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호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호권이라는 권리는 등기 유무라는 관계없이 일단은 생겨요. 아시겠죠? 상호권은 누구나 다 갖는다. 상호를 만들기만 했으면 갖는데, 문제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겠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등기했는데 왜 네가 써? 라는 선후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게 좀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등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배척, 즉 상호 전용권의 내용이 되겠죠. 이 상호 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된다. 즉 상호를 등기해서 상호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상호 사용을, 무분별한 상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배타성이 강화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전에 9페이지 보시면 등기 전에 상호 전용권, 등기 후에 상호 전용권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상호 전용권의 내용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사용을 했으면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을 폐지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태료까지도 물릴 수 있다. 이건 뭐 행정처분이지만, 하지만 등기 전에 상호 전용권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상호예요. 내가 만든 상호예요. 이 상호권의 주인은 나예요. 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죠. 여러 증인들이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법원에서 이 상인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내 배타성을, 상호 전용권의 내용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이 사용 폐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과태료의 개재, 내용은 똑같지만 훨씬 더 이러한 처분 그리고 보호가 쉬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아까운 상호인데 남들이 안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해당 시군구에 가가지고 상호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기를 하시면. 그러면 훨씬 우리의 권한이 세지겠죠. 그래서 상호를 만들 때에는 만들어 놓고 꼭 해당 관할 시군구에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이 나의 상호 전용권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호는 등기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할 필요 없다. 왜? 상호는 내가 만들어서 쓰자마자 나한테 상호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등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이전에 어떤 사람이 등기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 줄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중에 생길 분쟁에 대비해서 등기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회사법 통칙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벤처 창업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은 특허죠. 특허. 뭐 실용신안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법률은 특허법인데, 이 특허법에 의해서 우리는 재산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재산권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지, 창업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개인 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차리거나. 그렇죠. 이 개인 사업을 차리게 되면 이게 개인 상인이에요. 그렇죠. 법인을 차리게 되면은 회사로서의, 법인으로서의 상인이 되는 거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둘 다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지만 이게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규정은 굉장히 달라진다. 이건 취사 선택할 문제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벤처 창업을 할 때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률은 뭐가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10페이지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래. 일단 회사를 법인이래요. 뭐 하기 위한 법인이다?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을 우리는 회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편에서 다루고 있는 회사의 개념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이다 라는 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상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지금 법률을 이렇게 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상행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상법 제46조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죠. 기본적 상행위에 열거되어 있는 아까 그 수많았던 예시들, 수십 개의 예시들, 이 열거되어 있는 상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상인이 되고 싶은데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법 46조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법인으로서 당연 상인으로서 상사회사가 되는 거예요. 상사회사. 즉 상사회사로서 상인이 돼서 상법의 규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회사가 되는 것이고, 그 밖의 영리행위,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도 회사라 그랬잖아요. 이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를 우리는 민사회사라고 불러요. 즉 상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 이외에 상인적 방법이나 기타 설비에 의해서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인데 영리행위를 해. 그런 회사는 민사회사라고 해서 설립이 되면 이거는 의제상인으로서의 민사회사가 된다. 이럴 경우에도 결국은 둘 다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민법상 설립 요건, 민사회사에 대해서는 민법상 설립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사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근데 대부분의 상사회사의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민법상 민사회사의 규정을 굉장히 많은 부분 준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민사회사지 상사회사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근데 민사회사인데 민사회사라 그래서 다 상법의 규정을 받지 않아요. 민사회사 중에서 민법의 규정을 받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분쟁의 당사자가 법인인데 우리는 상법상 그런 그 밖에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가 아니야, 민법상 민사회사긴 한데 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회사가 상사회사고 어느 회사가 민사회사인지, 그 두 개가 다 상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인지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영리행위를 하는 민사회사도 다 상인이다, 그래서 상법의 규정을 받는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회사의 종류예요. 회사의 종류. 자, 우리는 벤처 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회사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냥 개인 사업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법률을 배우고 있는데 상법에 대한 법률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 여하튼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을 할 때 나 회사 만들래 라는 거에서 생각이 끊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나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영리행위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지? 어떤 회사를 설립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넌 어떤 회사를 설립할 거니? 나는 꼭 구글 같은 회사를 설립할 거야. 그래서 막 복지시설을 이렇게 두고 다들 안에서 전동 휠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당구 치고 있고 뭐 소파에 누워서 자유롭게 노트북 들고 일하고 졸리면 가서 낮잠도 자고 이런 회사를 만들 거야. 이런 거 말고, 이런 어떤 회사 말고, 이 어떤 회사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5가지의 회사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임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호를 만들 때도 아까 회사의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랬죠. 회사의 유형을, 유한회사, 합자회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회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유형의 회사를 설립할지를 우리의 상황과 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해야 돼요. 자, 한번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볼까요? 회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자. 먼저 합명회사, 두 번째 합자회사, 세 번째 유한책임회사, 네 번째 주식회사, 5번째 유한회사. 옛날에는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에 정해놓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의 회사의 유형은 합명, 합자, 주식, 유한 회사 이렇게 딱 4개였는데 최근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총 5개의
회사의 유형을 우리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를 앞에 만들 때에는 이 5가지의 유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각각 회사가 어떤 특성을 갖길래 우리가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지, 내가 창업을 할 때 어떤 회사로 설립을 할지, 어떤 유형의 회사로 설립을 할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일단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합명회사를 보죠. 합명회사. 자, 이 합명회사는 이름이 뭐예요? 합명이죠. 즉 이름을 합쳤다. 굉장히 인적 구성이 돋보이는 회사겠죠. 그쵸? 인적 구성이 돋보이는 회사다. 왜? 이름을 합쳤으니까. 이름에서부터 일단 우리가 알고 가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5개의 회사 유형 중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 회사라고 개념 정의해요. 자, 기본이에요. 두 번째, 유한 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 3가지의 유형을 우리는 반대로 물적 회사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합명회사랑 합자회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결합으로서 만들어진 회사고, 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자본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회사구나, 물적회사.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갈게요. 자, 다시 합명회사로 돌아가서 합명회사는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유인물 10페이지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이론적으로 구성된 회사다. 그래서 모든 사원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한명회사의 사원은, 여러분 이 사원은 우리가 특허법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원들은 이 회사를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기업의 경영 보조자들이에요. 보조자들. 아시겠죠? 우리 같은 사원들, 회사원들 있잖아요. 회사원들은 그냥 보조자들일 뿐이고,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사원은 이 회사의 주인을 의미해요. 주인. 네. 주인 등을 의미하지. 주인 등. 자, 명회사의 사원은, 이거 항상 생각하세요. 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원이 회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주인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회사의 구성원인데 주인이다. 한 명회사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되냐면 친구 3명이 있는데 이 친구 3명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회사예요. 친구 A, B, C가 만든 회사인데 이 3명이 의기투합해서 합명회사를 인적 구성을 통해서 만들고, 이 3명이 업무 집행권도 갖고, 즉 이 업무를 의사표시를 통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직원처럼, 그리고 대표권도 가져.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이 다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냥 사장이고 회장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영도 하고 소유도 다 해요. 즉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다. 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3명한테. 이게 한명회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회사가 아닌 직접적인 회사의 채권자들한테 무한한 책임을 져요. 연대해서 직접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회사 채권자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 한명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회사 채권자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 혹은 채무를 졌다 라고 할 때는 이 회사가 아닌 이 3명의 한명회사의 주인들이 각각 다 연대해서 무한의 책임을 줘서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회사랑은 상관없이. 아시겠죠? 이게 한명회사. 이 한명회사는 투자금을 받지도 않아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자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수 있을까요? A가 5천만 원, 뭐 B가 5천, 뭐 C가 1억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2억으로 회사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돈 나눠 갖고, 자기네들끼리 회장하고 사장하고, 자기네들끼리 업무 집행하고, 자기네들끼리 대표하고 하면서 이 회사의 채권자들한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한명회사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설립할 수 있는 회사다. 창업가 법률에서 우리가 특허권을 배웠었는데, 특허법을, 이 지식재산을 가지고 나는 자본금도 얼마 없고 일단은 작게 사업을 영위하고, 어떤 투자자들이 얽히고 설키는 건 좀 복잡하고 나중에 일인 것 같고, 한 2~3명 정도가 의기투합해서 각자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의 양에 상관없이 회사 채권자들한테는 각각 다 무한한 책임을 지는 아주 간편한 회사를 일단 만들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 적합한 회사가 합명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합자회사는 뭔가? 합자회사까지가 아까 한명회사랑 같은 인적회사라고 말씀드렸죠. 한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 아까 얘기했던 그 3명 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책임은 지는데 출자액을 한도로 해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원적으로 구성이 돼 있대. 이 무한책임사원은 아까 말했던 한명회사의 그 3명이래. 네, 한명회사의 그 사람들이랑 같다. 그럼 이 한명회사의 3명은 똑같은 한명회사와 같은 이 무한책임사원들은 아까 그 3명의 친구와 같이 합자회사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겠죠. 근데 이 유한책임사원들은 자본을 출자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출자는 투자를 의미해요. 투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명회사의 아까 그 세 친구가 합명회사로 시작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사업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아놓은 목돈은 없네? 한명회사는 유지하고 싶은데, 즉 인적 구성은 깨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자자만 조금 모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률을 살펴보니까 합자회사라는 개념이 있네? 그래서 읽어보니 일단은 상호나 회사의 등기를 합자회사로 다시 바꿔서 변경해서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무한책임사원의 구성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사원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투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지. A, B, C, D, E한테 각각 예를 들어서 1억씩의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이 무한책임사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한명회사처럼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똑같이 가져요. 한명회사랑 똑같은 구조예요. 인적회사니까. 그리고 뭐 영업에도 경영에도 이 유한책임사원들은 아예 관여를 못해요. 이 사람들을 관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자기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투자금의 배당을 받는 거지. 우리 투자하면 다 배당을 받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배당을 받는 거에서 끝나고, 만약에 이렇게 이익만 발생했으면 배당 받으면 그만인데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한책임사원들은 자기네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그냥 회사 채권자한테 책임지면 그만이에요. 네. 자기가 투자한 게 1억이다. 만약에 회사 채권자한테 10억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1억씩 5명이 출자했죠. 각각 1억씩 부담만 하면 거기서 책임이 끝나. 이 유한책임사원들은. 그래서 책임이 유한하다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3명의 친구들, 그 사람들이 무한한 책임을 져요. 5억에 직접 연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자회사다. 그러면 합자회사는 합명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유한책임사원을 모집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약간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로 넘어가는 좀 중간으로 이를 다다르고 있는 어떤 사업이 넓어가면, 사업이 확장되면서 한명회사로 간편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손쉽게 우리가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회사의 유형으로 변경할 때 일단은 뭐 주식회사 규모로 회사를 키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간단하게 우리 몇 명한테만 투자받고 그 사람한테 유한 책임만 주지, 뭐 배당금 조금 주고 라고 한다면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거죠.